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규모가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클럽과 나이트 등 수도권과 부산의 유흥시설 영업이 3주간 중단됐습니다. 미국에서 하루 백신 접종자가 460만 명을 넘어서는 등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시간주와 미네소타주 등 북부와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반면 백신 접종 속도가 빠른 영국은 상점과 체육관, 미용실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LG와 SK의 배터리 소송 합의는 다행스럽고 국익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LG와 SK의 합의는 미국 노동자와 자동차 산업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LG전자가 오는 7월 31일부터 스마트폰 생산과 판매를 끝내기로 하면서 국내외 시장에도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LG의 스마트폰 사업 철수 배경과 국내외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스마트라이프에서 집중 분석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수도권과 부산 지역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됐습니다. 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등이 대상입니다. 현행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도 다음 달 2일까지 3주간 연장되고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3주간 연장됐습니다. 동거가족과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를 포함한 모임은 8명까지 허용됩니다. 아울러 수도권 내 식당과 카페, 실내 체육시설, 노래 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적용 중인 밤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상황이 악화하면 언제든 밤 9시까지 1시간 앞당길 수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앞으로는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개인은 10만 원, 업주는 1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일 0시를 기준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의무 착용이 적용되는 실내는 버스와 택시, 기차, 선박, 항공기 등 운송수단과 건축물, 그리고 사방이 구획돼 있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포함합니다.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 공연, 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도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합니다. 또 역학조사 과정이나 한 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지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서 밀리면 민생과 경제에 부담이 생기더라도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특별방역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자칫 방심하다가는 폭발적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국면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숨은 감염자를 찾는 일이라며 필요한 시설과 지역에서 선제 검사를 확대하고 무증상과 경증 감염자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검사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다양한 검사 방법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세를 막는 것이 당장의 급선무가 되었습니다. 자칫 방심하다가는 폭발적 대유행으로 번질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국면입니다. 여기서 밀리면 민생과 경제에 부담이 생기더라도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새로 취임한 단체장들과 손발을 맞추고 함께 협력해 나가는 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부터 노바백스 백신의 국내 생산이 시작되고 상반기 백신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생산하는 백신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6월부터 완제품이 출시되고 3분기까지 2천만여 분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나아가 더 빠른 접종을 위해
백신 물량의 추가 확보와 신속한 도입에 행정적,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 주기 바랍니다. 첫 코로나19 브리핑에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독자적인 서울형 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상생 방역이 주요 내용인데요. 이번 주말까지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상순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차별화된 코로나19 방역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서울형 상생 방역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 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 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는 일단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등은 자정까지, 홀덤펍과 주점 등은 밤 11시, 콜라텍 등은 음식점처럼 밤 10시로 영업시간 차등 제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미국과 영국 등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는 자가진단 키트의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30분 안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영업시간 연장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이번 주말까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방역 차별화에 따른 혼선과 부작용입니다. 서울시 차원의 매뉴얼을 마련하고 다음 주에는 시행 방법과 시행 시기 등에 대해서 중대본과 협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면 시행 전에 특정 업종에 한해 시범 실시하는 경우에도 중대본과 협의를 거쳐서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오 시장은 코로나19 브리핑에 앞서 서울시 다산 콜센터를 방문해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태도와는 달리 정부와 연일 각을 세우고 있는 독자적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이번엔 말을 아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이달 들어 제주 지역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이 많지만 제주에 관광을 갔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종민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을 전후해 제주에서는 17명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9일과 10일에는 하루 7명과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루 8명이 발생한 것은 이달 들어 최대 수치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확진자와 접촉 후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도 있어 방역당국은 N차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최대한 격리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고드리고 있습니다. 관광객 확진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제주 가족 여행에 나섰던 관광객 6명 중 4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말에는 가족 여행객 3명 가운데 1명이 확진됐고 나머지 2명은 격리 중입니다. 또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여행에 나섰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8분이 이러한 사례가 지금 발생되고 있고 검사 결과 나오기 전에 관광을 와버리거나 여행을 해버리거나 다중시설을 가버리면 이거는 뭐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이달부터 제주 여행에 나서는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다는 것도 변수입니다. 하루 평균 3만 명 안팎이 몰리면서 지난 주말에만 11만여 명이 찾았습니다. 이렇게 밀려드는 관광객과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까지 겹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YTN 유종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LG와 SK 간 배터리 소송전이 극적 합의된 데에 대해 참으로 다행이라며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SNS를 통해 2차 전지 분야에서 세계 선두권으로 성장해온 LG와 SK가 모든 법적 분쟁을 종식하기로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는 산업 생태계 구성원들의 협업이 국익과 개별 회사의 장기적 이익 모두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앞으로 양사를 비롯한 우리의 2차 전지 업계가 미래의 시장과 기회를 향해 더욱 발빠르게 움직여서 세계 친환경 전기차 산업의 발전을 선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LG와 SK 간의 이번 배터리 분쟁 합의를 두고 미국 노동자와 자동차 산업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 성명에서 공약이었던 더 나은 재건 계획의 핵심은 미래의 전기차와 배터리를 미 전역에서 미국 노동자들이 만드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전기차와 관련 부품을 공급하고 국내에 임금 수준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미국 기반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합의는 그 방향에 맞는 긍정적인 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의 배터리 소송을 합의한 SK이노베이션 김준 총괄 사장이 불확실성이 사라졌으니 기술과 제품 경쟁력으로 저력을 보여주자고 말했습니다. 김 사장은 합의를 발표한 뒤 사내 임직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며 격려했습니다. 또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시점에서 소모적인 소송 절차에 얽매이기보다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는 것이 산업 경쟁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서로가 기운을 북돋워주고 오래 이어진 소송 절차 피로감에서 벗어나 맡은 업무와 역할에 몰입하자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백신 접종이 하루 46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자가 다시 증가하는 등 4차 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시간과 미네소타주 등 중서부 북부 지역이 새 확산지가 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미국인은 지금까지 7천만여 명, 전체 인구의 21%로 접종 대상인 18살 이상 성인만 따졌을 때는 27%를 넘고 있습니다. 특히 토요일인 지난 10일에는 하루 접종 인구가 460만 명을 넘어 새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감염자는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6만 8천여 명으로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해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It's inching up from 30,000 to 40,000 to 60,000 a day. If it really takes a turn and starts surging up, that's what we would consider. We're really on the brink of a surge. 특히 미시간과 미네소타주 등 중서부 북부가 새 확산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들주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발생이 플로리다주에 이어 두 번째와 세 번째에 이를 정도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이들 지역에서 백신을 맞지 않은 젊은 성인들의 감염자와 응급실 방문이 늘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We are hearing reports of clusters of cases associated with daycare centers and youth sports. Hospitals are seeing more and more younger adults, those in their 30s and 40s, admitted with severe disease. 미국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으로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접종 대상을 18살 이상 모든 성인으로 확대하더라도 젊은 층이 소극적일 수 있어 거듭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의 도시행정을 이끄는 시장의 상당수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피로감으로 사임하거나 재출마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각 11일 시장들이 코로나19에 따른 비판과 도움에 대한 탄원으로 가득 찬 시기에 최일선에서 지휘를 하는 공직자라며 지난 1년이 시장들에게는 힘든 시기였다. 많은 사람이 물러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시장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스스로 생사의 문제를 저울질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이들은 셧다운을 연장하고 모임을 취소시켜 지역 사업체를 황폐화했으며 직접 사람들을 만나 위안을 줄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올봄 많은 미국 시장이 퇴임하기로 결정한 것의 이유로 코로나19 대응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해서 선거운동과 임무를 둘 다 수행할 수 없었거나 그 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가족들이 물러날 것을 권유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연내 제로금리 유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현지 시간 11일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연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연준 책임자로서 미국 경제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경기를 부양할 모든 조치를 해야 하며 물가 상승률이 점진적으로 2%를 달성한다면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의 미국 경제의 성장 전망에 대해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올해 6에서 7%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예상하는데 이는 30년 내 최고치라며 미국 경제는 지금 변곡점에 있고 하반기 경제는 급성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업률도 현재 6%에서 크게 줄어 4에서 5% 사이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상당수 유럽 국가들이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반면 백신 접종 속도가 빠른 영국은 상점과 체육관, 미용실 영업이 재개되는 등 확연한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형근 기자입니다. 독일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는 17,000명이 넘습니다. 병원은 밀려드는 환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Die Zahl der Patienten auf Normalstationen ist in den letzten 2 Wochen hat sich verdoppelt im Wesentlichen so. Und wir erwarten, dass genau das so auf den Intensivstationen wiederzufinden ist. 독일 정부는 확산세를 꺾기 위해 재봉쇄를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더 심각합니다. 한 달간 봉쇄에 들어갔지만 하루 신규 확진자는 여전히 4만 명이 넘습니다. 프랑스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1차 접종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1, 2차 접종 간격을 4주에서 6주로 연장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반면 세계에서 가장 처음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등 접종 속도를 빠르게 끌어올린 영국은 눈에 띄게 확산세가 줄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도 완화돼 상점과 동물원, 체육관 등이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And on Monday the 12th, I will be going to the pub myself and cautiously but irreversibly raising a pint of beer to my lips. 코로나19 3차 유행 속에서 백신 접종 속도에 따라 유럽에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화이자 백신이 임상 발표와 다르게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의 효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실제 접종 결과 분석을 통해 입증됐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변이 바이러스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과 보건당국 클라릿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백신에 대한 회피력을 검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두 기관은 화이자 백신을 2차례 접종하고 2주 이상이 지난 시점에 확진 판정을 받은 400명과 백신을 맞지 않은 상태에서 감염된 같은 수 환자 검체에 대한 유전자 서열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 중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비율은 5.4%로 미접종 상태의 감염 비율 0.7%에 약 8배에 달했습니다. 이는 화이자 백신의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예방 효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고 연구진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텔아비브대 아데스턴 교수는 이번 연구가 화이자 백신의 남아공 변이에 대한 취약성을 실제 접종 결과를 통해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화이자의 최근 연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화이자는 남아공에서 진행한 시험에서 자사의 백신 예방 효과가 100%로 나타나 현지에서 크게 퍼진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력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남아공발 변이가 백신의 보호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널리 퍼지지 않았습니다. 아디스턴 교수는 이스라엘에서 널리 퍼진 영국발 변이가 남아공 변이의 확산을 막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당국은 이번 연구 결과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계속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브라질에서 지난해 말부터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며 젊은 층 중증 환자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 중증 환자 의료협회의 조사 결과 지난달 코로나19 중증 입원 환자 가운데 40세 이하 젊은 층이 52.2%를 차지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이후 젊은 층의 중증 입원 환자 비율이 50%를 넘은 것은 처음입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젊은 층 중증 환자 증가 추세와 비슷한 것으로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는 전국 27개 주 대부분 지역으로 번졌고 지금은 전체 확진자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인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7만 명으로 엿새째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인도 보건가족복지부는 11일 하루 인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6만 8천여 명으로 집계돼 지난 7일 이후 엿새째 최다 발생 기록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특히 수도 뉴델리의 확산세가 두드러지는데 지난 2월 94명에서 11일 1,774명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110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확진자 수도 1,352만 7천여 명으로 크게 늘어 브라질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가 됐습니다. 이 같은 폭증세는 해이해진 방역 태세가 원인으로 꼽히는데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도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국 보건당국이 최근 중국 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적하면서 강제 접종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미펑 중국 위생건강위원회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접종 강요 행위를 단호하게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매체인 글로벌타임스 신문은 이와 관련해 최근 중국 하이난성에서 백신 미접종자에게 대중교통 이용과 식당, 슈퍼마켓 등 공공장소 출입을 금지한다고 공지했다가 취소하고 사과한 적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글로벌타임스는 또 중국에서는 지난 토요일까지 1억 6,400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이 접종됐으며 오는 6월 말까지 5억 6천만 명에게 접종을 마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길고양이들은 교통사고나 낙상으로 고관절 골절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골절 이후 뼈가 어긋나게 붙으면 골반강이 좁아져 배변 장애까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슬기로운 펫생활에서는 고양이 고관절 골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 건물 앞에서 다리를 절뚝이며 돌아다니던 길고양이. 포획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요. 꼬리가 괴사된 상태로. 심지어 정체불명의 외상으로 꼬리가 심각하게 괴사된 채 발견됐다는 유기묘. 뼈가 드러나게 마른 몸으로 거리를 배회했다는데요. 과연 녀석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슬기로운 펫생활에서 만나봅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살고 있다는 집을 찾았습니다. 여러 마리의 고양이를 키우는 다묘 가정인데요. 아우, 예뻐라.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고양이들. 대체 몇 마리나 되는 걸까요? 제각각 다른 매력을 뽐내는데요. 꽁딩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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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나눔이 사랑해요. 아 예뻐. 아 예뻐. 보호자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평화롭게 지내는 고양이들. 이렇게 대가족을 이루게 된 사연이 있답니다. 예뻐. 길고양이들이 너무 비참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요.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길아이들 밥을 주기 시작했는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이 계속 늘어나서 현재는 13아이의 집사가 됐습니다. 사실 길고양이는 유기견에 비해 폐사율이 높은 편인데요. 고양이의 경우 품종묘나 새끼 고양이가 아닌 이상 야생동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유기된 후 실태가 열악한 편이랍니다. 또한 서울 지역 통계에 따르면 1인 가구 밀집 지역일수록 고양이의 유기 비율이 더욱 높아 반려인들의 주의가 필요한 실정인데요. 이처럼 길고양이들의 비참한 현실을 알게 된 후 녀석들의 먹이를 챙겨주다 하나둘 가족으로 맞이하게 됐다는 보호자. 그중 새끼를 가진 채 구조된 고양이가 출산을 하게 되면서 대가족을 이루게 됐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다묘 가정에 걱정거리가 생겼다는데요. 동원이 눈키스 하세요. 엄마 눈키스. 아이 사랑해 아가.
침대 밑에 얌전히 숨어있는 한 녀석. 바로 오늘 제보의 주인공 평온입니다. 겉보기에는 평온해 보이는 녀석에겐 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시는 분이 동영상 제보를 해주셨어요. 근데 아이가 다리가 많이 부러진 상태로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고 수술을 하지 않으면 어긋나게 붙어서 대수술이 될 거란 얘기 들었기 때문에 빨리 포획을 하려고 했는데 포획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요. 꼬리가 괴사된 상태로 대단히 비참한 모습으로 또다시 제보를 받아서 그때 아이를 구조해 올 수 있었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외상을 입고 꼬리가 괴사된 채 구조된 평온이 결국 꼬리 절단 수술을 받게 됐는데요. 당시 다리 관절은 이미 제멋대로 붙어버린 상태였다고 합니다. 다행히 꼬리 수술 후 일상생활이 가능해졌다는 평온이 그 많은 고통을 겪었다고는 믿기지 않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대단히 차분해요. 성격이 평온해요. 그래서 원래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격 특성상 평온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꼬리까지 잃었지만 평온해 보이는 녀석. 하지만 며칠 전부터 이상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데요. 혹시 지금도 아픔을 참고 있는 건 아닐까요? 먹는 거 아주 잘 먹고 이래서 많이 갈수록 뚱뚱해졌어요. 그래서 얘가 이게 살이 찐 건지 아니면 변을 못 봐서 배가 큰 건지 모르겠는데 현재도 배는 되게 크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보니까 자꾸 변을 누려고 하는 상태로 들어갔는데 똥을 못 넣고 그냥 빈 모래를 긁는 행위를 계속 한 게 열흘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최근 열흘째 변비에 시달리며 부풀고 있다는 평온이의 배. 큰일을 겪었던 녀석인 만큼 보호자는 더욱 걱정된답니다. 과연 평온이의 현재 몸 상태는 어떨까요? 병원을 찾아 평온의 상태를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긴장해서 놀랬어? 그랬어. 평온이부터 달래보지만 보호자도 긴장되는 것 마찬가지. 문제가 뭐죠? 아기가 배변을 못 본 지 한 열흘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변비가 생겼을 수도 있고. 네, 변비일 수도 있고. 근데 아기가 좀 잘 안 먹기도 하고 건강하고 먹는 걸 좋아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 해가지고. 일단은 제일 먼저 할 거. 예. 엑스레이 촬영. 예. 그래서 복부 촬영해서 혹시 배변이 정말 차 있는지, 네. 거대 결정 있는지 하고, 네. 그다음 그 원인이 골반강이 혹시 좁아져 있는 부분인지 예. 이걸 보고. 평온이의 배변 활동과 관절 상태를 알아보는 정밀 검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사 전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평온이를 약하게 마취한 후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기본적인 검사를 위한 혈액 채취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기만 하던 평온이 대체 녀석에게 어떤 문제가 생긴 걸까요? 먼저 평온이의 장 상태부터 확인하기 위해 복부 엑스레이 촬영을 했습니다. 골반에 골절이 있었다가 붙으면서 지금 골반강이 좁아진 지역이 있거든요. 대변을 잘 못 넣어서 변비가 생겨 있는데 평온이의 변비가 골반 골절에서부터 비롯됐단 예상치 못한 결과인데요. 고양이의 고관절 질환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품종묘에서 간혹 나타나는 고관절 이형성과 퇴행성으로 염증이 생기는 고관절염, 그리고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평온이처럼 고관절 골절과 탈구가 된 경우입니다. 평온이는 구조될 때 이미 골반 골절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다골절이라고 골절된 부분이 약간 틀어져서 붙었어요. 그러면서 골반강이 좀 좁아져 있어요. 그래서 좁아져 있기 때문에 이 변을 넣을 때 약간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변 넣기가 힘든 거예요. 실제로 원발적인 원인을 제거하시려면 골반에 이제 좁아져 있는 부분을 넓혀주는 수술이 필요한 거죠. 실제 정상적인 고양이의 엑스레이 사진과 비교해보니 평온이의 골반 넓이가 약 3배 정도 좁아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좁아진 골반 탓에 평온이의 장은 대변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인데요. 이 모든 게 놀랍게도 골절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고양이는 주로 낙상이 많아요.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다가 발을 좀 잘 균형을 못 잡을 경우에 이렇게 많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교통사고가 있겠죠. 교통사고에서 어떤 차에 치게 되면 그 뒤쪽에서 이렇게 골절이 되면 이런 골절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제 관건은 평온이의 골반뼈 상태를 확인해 수술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데요. 정밀한 골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CT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그 변이 거대 결장이 돼 있고요. 그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치골이 부러진 부분이 변의 3분의 2를 이렇게 막고 있어요. 그것만 제거하면 되겠니? 안 되지. 안 됩니다. 뒤에서 보시면 골반강 자체가 좁아져 있잖아요. 예, 이게 좁아진 것뿐만 아니라 찌그러져서 안쪽으로 이렇게 좁아져 있기 때문에 뼈가 이렇게 누웠지. 예, 그렇죠. 뒤로 후방으로 후진하고 이렇게 좁혀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예. 그다음에 그 많이 찌그러지는 거지.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예. 잘못 붙은 부분을 떼서 네. 위치를 바꿔야 돼. 아, 예. 그래서 원래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얘가 평원이는 이렇게 이렇게 약간 안으로 들어가면서 내려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자세를 바꿔서 예. 이 뼈가 지금 안으로 들어가 있고 함몰돼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좁아져 있는 이 뼈를 떼내고 네. 또는 떼내고 나서 다르게 지지점을 만들어주는 수술을 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수술이 될 것 같은데. 네. 평온이의 수술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수술이 복잡한 만큼 꽤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평온이도 잘 버텨줘야 할 텐데요. 의료진도 모두 긴장 상태. 혹시 모를 감염에 대비해 수술 전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합니다. 드디어 시작된 평온이의 고관절 수술. 녀석의 생명을 걸고 하는 대수술이라 모두 비장한 마음으로 수술에 임하는데요. 장시간 변비가 지속되어 거대 결장까지 진행된 상태 때문에 평온이의 고관절 수술 과정이 더욱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어긋나게 붙어버린 고관절의 넓이를 넓혀주는 수술이 진행됩니다. 부디 평온이가 잘 견뎌주기를 밖에서 기다리는 보호자의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하는데요. 그렇게 장장 3시간에 걸친 대수술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수술은 잘 됐고요. 일단은 세 부위를 수술했어요. 처음에 골절이 돼서 잘못 붙었던 부분을 다시 규정하기 위해서 수술했고, 그다음에 그 복강의 실제적 공간이 좁아진 부분이 있었는데 좁아진 부분이 이제 넓혀질 수 없는 상황이라 그 안에 있는 뼈들을 좀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강 안에 대변이 나오는 공간을 좀 넓혀놨습니다. 생과 사가 오가는 큰 수술을 무사히 잘 버텨준 평온이. 이제 건강하게 회복하는 일만이 남았는데요. 밖에서 애타게 녀석을 기다리던 보호자가 드디어 평온이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작은 몸으로 큰 수술을 어떻게 견딘 걸까요? 정말 대견합니다. 감사하죠. 저는 이제 이렇게 큰 병이 진행되고 있는지 몰랐는데 아기가 위험하다는 거 알려주시고 이렇게 치료까지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골절을 입고 연이어 아픔을 겪었지만 내색조차 하지 않고 고통을 참아온 평온이.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요. 이제 이름처럼 평온한 삶이 찾아오기를 응원합니다. 한때 스마트폰 세계 시장 3위까지 올랐던 LG전자가 26년 만에 사업을 철수했습니다. 앞으로 LG전자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는데요. 네, 오늘 스마트 라이프에서는 2021년 상반기 스마트폰 시장 전망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효훈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LG전자가 오는 7월 31일부로 스마트폰 생산과 판매를 종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995년에 모바일 사업을 시작한 지 26년 만의 일인데요. 이 전신인 금성통신까지 따지면 29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어온 사업에서 손을 뗀다는 건데 LG전자가 휴대폰 사업을 접은 이유는 뭔가요? 아무래도 스마트폰이 잘 안 팔려서 그런 거겠죠. 예. 실제로 2015년 2분기부터 그 작년까지 2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네. 누적 적자는 5조 원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정도면 다른 회사라면 이미 예전에 정리를 했을 거거든요. 근데 꽤 오래 끌고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 노키아 같은 경우는 9분기 연속 적자가 났을 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매각이 됐었고요. 모토로라 같은 경우는 4년 정도 적자를 기록할 때 팔렸었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접어야 한다는 지적도 2017년부터 계속 나왔었고요. 네, 23분기 연속 적자, 참 버티기가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때 스마트폰 시장에서 세계 3위까지 올랐던 기업이잖아요. 왜 그렇게 안 팔렸을까요? 아무래도 좀 망한 이유를 말할 때는 좀 조심스러운데요. LG전자에서 공식적으로 내놓은 이유는 프리미엄 휴대폰 시장이 이제 삼성과 애플 양강 체제로 이미 굳어졌고, 그리고 보급형 휴대폰 시장은 가격 경쟁이 굉장히 이제 심해진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자 사업을 계속 끌고 갈 바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잘할 수 있는 핵심 사업에 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거죠. 좀 두루뭉실하게 말하긴 했는데요. 사실 그동안 다른 회사와 매각 협상을 하긴 했습니다. 베트남 빈그룹이나 독일 폭스바겐, 미국 구글이 대상이었는데 아무래도 이 핵심 특허와 브랜드는 좀 그대로 둔 채 판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매각이 좀 쉽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제 첫 휴대폰도 LG 사이언이었는데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하니까 좀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자, 이렇게 물러나긴 하지만 LG가 휴대폰 업계에 각종 최초 기록을 남긴 게 많이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의외로 잘 안 믿으시는데요. 생각보다 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피처폰이었던 프라다 폰 2가 있거든요. 이게 아이폰보다 먼저 정전식 터치스크린 탑재했던 폰입니다. 그리고 3D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스마트폰도 내놨었고요. 아이패드처럼 4:3 비율 화면을 가진 스마트폰이나 최초의 모듈형 제품도 내놨었죠. 또 지금은 당연해진 전면 버튼을 처음 제거한 것도 LG G2였고 또 요즘 대부분의 카메라 앱에 들어가 있는 수동 카메라 모드나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또는 세로로 길쭉한 화면, 광각 카메라를 탑재한 스마트폰도 LG 제품이 처음이었습니다. 다만 그 기능이 꼭 필요해서 넣었다기보다는 어떤 차별점을 만들기 위해 들어간 그런 기능처럼 보인다는 문제가 항상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만 들어봐도 정말 다양한 시도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도 결국 사업 철수의 주요 원인은 이 스마트폰 시장에 너무 뒤늦게 합류했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맞는 말이긴 합니다. 이 스마트폰 진입 시기를 놓친 것이 확실하거든요. 2010년부터 스마트폰 시장이 급하게 이제 상승을 하게 됐는데요. 여기에 올라타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2014년 출시한 G3가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아슬아슬하게 이제 살아났다라는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휴대폰 시장은 이때부터 2년 정도 더 성장을 하고 2016까지 그리고 2017년부터 감소 정책에 접어들게 됐는데요. 이때 좀 두 가지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는 중국산 저가 스마트폰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과 미국 정도에서만 그나마 좀 팔렸었고요. 다른 하나는 무리하게 차별성을 두려다가 2016년에 출시한 G5처럼 아예 팔리지 않는 제품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한 4% 정도 점유율을 이제 가져가고 있었는데요. 이후 판매량이 좀 쭉쭉 빠지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판매량이 확 줄어든 게 이번에 사업을 접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합니다. 자본과 기술력이 있어도 흐름을 놓치면 도태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스마트폰 시장이 이토록 치열한데 지금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는 어떤 기업들이 남아있나요? 의외로 이 스마트폰을 따지는 회사만 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노키아나 모토로라, 블랙베리 같은 제품도 이 브랜드가 다른 회사에 팔리긴 했지만 지금도 신제품을 내놓고 있고요. 소니처럼 적은 수량이라도 계속 만드는 회사도 있습니다. 다만 큰 회사만 놓고 보면 삼성과 애플 그리고 중국 회사인 샤오미, 비보, 오포 이 5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가형은 삼성과 애플이 그리고 저가형은 중국 스마트폰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또 중간에 중저가형에선 삼성과 애플, 중국 회사들이 좀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밖에 세계 시장 점유율 한 4% 미만 회사 중에선 이 모토로라 브랜드 스마트폰을 만드는 레노버나 리얼미 같은 회사가 아직 있고요. 네, 국내에서 중저가 스마트폰을 주력으로 판매했던 LG전자가 빠지면서 그 자리를 삼성이나 애플이 차지할지 아니면 국내 새로운 브랜드의 단말기가 도입될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우리나라 스마트폰 시장 어떻게 변화할까요? 솔직히 LG전자가 사업을 정리한다고 하니까 한국과 미국 반응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었거든요. 네. 의외로 우리나라보다 미국 IT 매체에서 아쉬워하는 사람이 더 많아 보였습니다. 네. 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시장이 큰 만큼 대안도 좀 많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래도 괜찮을까 하는 마음이 들긴 합니다. 한국은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이 한 70%, 애플이 20% 정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LG전자는 한 10% 정도였고요. 근데 여기서 LG가 빠지니까 사실상 두 기업이 스마트폰 시장을 아예 장악하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예. 아마도 이런 경우는 이제 30년 전 피처폰 시절까지 다 합쳐도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요. 네. 솔직히 좋은 상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음은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일이 없도록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적절한 경쟁이 있어야 시장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텐데 관련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2분기로 접어들었는데 앞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크게는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5G입니다. 이 중국과 아이폰을 중심으로 5G 스마트폰 시장이 이미 빠르게 커지고 있고요. 다만 예전에 피처폰과 스마트폰이 함께 이제 시장의 파위를 키웠을 때처럼 전체 시장을 키우는 역할을 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가성비 스마트폰인데요. 스마트폰 시장이 더 성장하지 않자 삼성과 애플 같은 경우엔 처음엔 좀 고가 스마트폰을 내놓는 정책을 취했거든요. 거기에 5G 부품 가격이 오르면서 고가형 스마트폰 평균 판매 가격이 100만 원이 넘어가게 됐는데요. 올해는 반대로 가성비가 넘치는 제품이 많이 나올 듯합니다. 대표적인 제품이 한 달 전에 발표한 갤럭시 A52, A72 같은 스마트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고급형에만 넣었던 여러 가지 기능을 중고가형 제품에도 모두 넣은 게 특징입니다. 네, 스마트폰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 5G와 가성비를 말씀해 주셨는데 나머지 하나는 뭔가요? 네, 바로 폴더블 스마트폰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갤럭시 Z 폴드나 Z 플립, 모토로라 레이저 같은 제품만 나왔었는데요. 다들 만져보면 좋다고 하는데 가격이 한 280만 원 정도로 무척 비쌌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매자가 많지는 않았었는데요. 이번에 샤오미에서 새로운 폴더블 스마트폰 미 믹스 폴드를 공개하면서 가격을 한 170만 원대로 떨어뜨렸습니다. 네. 아무래도 조만간 이 폴더블 스마트폰 가격이 좀 더 저렴해질 가능성이 생긴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S자 형태로 두 번 접을 수 있는 스마트폰도 하반기에 공개된다라고 하고요. 어쩌면 LG가 못한 롤러블 스마트폰이 중국에서 공개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롤러블 스마트폰 보고 LG가 회심의 반격을 준비하나 보다 이렇게 기대했던 분들도 있었을 텐데 결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군요. 자, 추가적으로 중국 회사가 세계 탑5에서 3개를 차지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게 사실 좀 놀라운데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중국의 중저가 폰이 좀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현실인가요?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에 있는 중저가 폰이 사실상 이 저가형 시장은 거의 다 차지해버린 이런 상황이거든요. 다른 나라는요? 예, 남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가까이 있는 일본이나 동남아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중국 제품에 대한 불신이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요. 네. 이 불신감이 실제로 따지면 이제 브랜드 경쟁력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놔도 사실상 많이 못 팔고 있는 것이 분명한 현실입니다. 네. 게다가 저희는 그동안 이 중국 폰이 잘 팔릴 것 같으면은 삼성이나 LG에서 좀 저렴하고 괜찮은 폰을 딱 다시 준비를 해줬었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중국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거의 걱정 안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약간 좀 달라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시장 규모로 봤을 때 한 1, 2% 정도가 한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LG전자의 철수로 앞으로 스마트폰 시장이 어떻게 달라질지 칼럼니스트 이훈 씨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극저온에서 보관 유통되는 코로나19 백신이 안전하게 보관됐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감지 장치가 개발됐습니다. 한국과학연구원은
온도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화합물을 용기에 담아 백신의 보관 상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치에 사용된 화합물은 자동차 냉각수로 쓰이는 푸른색 물질로 영하 69도 이상에서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고 액체로 변한 양에 따라 온도 변화를 알 수 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로 쉽고 간단하게 백신의 보관과 유통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등교 중단으로 아동 청소년의 비만 관련 지표가 악화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연구팀은 2019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만 6세에서 18세 아동 청소년 비만 환자 90명을 분석한 결과 등교 중지를 기점으로 평균 몸무게는 4kg 정도 늘었고 평균 체질량 지수도 증가했습니다. 연구팀은 등교 중지 이후 바깥 활동이 현저하게 줄었지만 식습관은 평소와 같아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뇌진탕 등 외상성 뇌 손상으로 인한 뇌졸중 위험이 최대 5년까지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버밍엄대 연구소가 4개국에서 발표된 연구 논문 18편을 분석한 결과 외상성 뇌 손상을 겪은 사람은 첫 4개월 동안 뇌졸중 위험이 가장 커지고 최대 5년까지 위험이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특히 외상성 뇌 손상을 겪은 사람은 중등도나 유형과 무관하게 뇌졸중 위험이 크게 올라가는 만큼 만성 질환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4월 수상자로 김영종 LG전자 연구위원과 이은석 LJ-ENS 대표이사가 선정됐습니다. 김영종 연구위원은 세탁기 구동부의 진동을 40% 이상 줄이고 용량은 최대 25%까지 늘린 신기술 개발 공로를 인정받았고 이은석 대표는 화력발전소 내 분진을 줄이는 살수 설비 시스템을 개발한 점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 현장의 기술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과기정통부는 매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해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아랍권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우주 탐험을 주도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가 첫 아랍 여성 우주인을 선발했습니다.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막툼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27살 엔지니어 노라 알마트 루시를 첫 아랍 여성 우주인으로 선발했다며 지원자 4천여 명을 제치고 뽑힌 2명 중 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아랍에미리트의 우주인은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발탁된 2명은 올 연말부터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존슨 우주센터에서 30개월에 걸쳐 훈련을 받게 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태양 에너지다. 연구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꽃이 합쳐져 가지고 큰 꽃이 핀 나무가 되는 거죠. 나무에 완성된 꽃은 상업하다는 거죠. YTN 사이언스 휴먼 다큐 브라보 K-사이언티스트에서 대한민국 미래 과학기술을 빛낼 창의적인 리더 연구자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 자연의 선물 태양에너지로 신재생 에너지 시대를 앞당기는 화학재료공학자 석상일 교수를 만나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